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제2주차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에는 사회과학의 특성과 접근 방법이라는 주제로 학습을 진행할 예정인데, 사회과학의 특성과 접근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과학의 특성, 두 번째는 사회과학과 패러다임, 세 번째는 증거 기반 실천,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학습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2주차의 학습 목표는 사회과학의 특성을 이해한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을 이해한다, 증거 기반 실천 개념과 단계를 이해한다. 이 세 가지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과학적 방법의 조사 연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죠.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는 탐구와 과학적 방법, 과학적 연구 특성, 과학적 연구 논리 체계, 그다음 사회복지조사 윤리성 등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제 2주차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사회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회과학의 특성으로 살펴본다면 인과관계의 복잡성, 그 다음에 확률적인 인과관계, 세 번째 통제와 실험의 어려움, 그 다음 연구의 윤리성과 관련된 문제, 측정의 오류,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의 반응성 문제,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 가치, 문화적 특성 대입, 이런 한 7가지들이 이제 사회과학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회과학은요, 말 그대로 사회하고 과학이 붙은 말이죠. 그래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복지학 학문 중에 어떤 이런 사회과학으로 정말 제대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회복지 조사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조사론 과목은 과학적인 방법의 근거에 기반해서 어떤 사회 문제라든지 연구 주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함께 만들어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학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은 결국 인간과 사회가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탐구하는데 사실은 그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내면,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연구자가 제3의 관점에서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속해 있는 인간과 사회가 바로 연구 대상이라는 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주관과 가치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가장 먼저 인과관계의 복잡성. 인과관계라는 게 사실은 실험 설계 목적이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자체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현상은 다양한 요인으로 얽혀서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딱 이것은 이렇다 말하기가 어렵다. 그냥 과학이라면 가능한데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나 내면세계, 정신,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확률적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인과관계인데 과학이라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확률적이라는 말을 갖다 끌어다 쓴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는 인과관계는 결국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 인과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자,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없을 때 비교하면 그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바로 확률적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통제와 실험의 어려움. 자, 이 말은 말 그대로 통제하고 실험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뜻이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 중에 어느 요인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계라든지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통제라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어떤 연구에 관심이 되는 요인을 제외한 어떤 다른 조건들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실험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매우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과 그 다음에 연구자가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과학의 특성은 바로 연구의 윤리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주차 1교시에서 설명드렸지만 어떤 이런 사회과학에서 실험이 어려운 것은 결국 연구윤리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윤리적 딜레마가 많이 발생하게 돼 있죠. 클라이언트가 찾아왔는데 너무 우울증도 심하고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아니면 또 개인 비밀의 보장이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때로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윤리적인 문제,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회과학에서 실험이 어렵다. 그런 이유는 바로 윤리 문제예요. 연구윤리 문제는 결국 연구 자체의 가능성이라든지 연구 문제나 방법 선택, 연구 결과 발표 이런 조사 연구 과정에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의 오류인데, 자, 측정의 오류는 무슨 말이냐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인간의 내적 측명은 측정의 오류가 많다는 거죠. 왜냐면 나름대로 주관적 경험이 있고 해석주의가 있고, 그죠?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뒤에 이면의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측정의 오류가 있다. 그래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인간은 자아의식, 만족도 이런 것들이 측정은 할 수는 있지만 어떤 100%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측정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 측정의 오류는 원래 측정하자는 개념과 그리고 또 실제로 측정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거나 일부의 개념만을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연구 대상의 실제 상태와 측정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때 그때 측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바로 연구 대상의 반응성 문제. 이게 가장 많이 거론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건 참 독특한 면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연구 대상의 반응성. 자,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결국 조사 연구에 의해서도 연구 대상자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연구 대상자임을 인식을 하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사회복지학 전문용어로 호손 효과라고 합니다. 너가 실험 대상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대출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욱더 좋겠지. 이래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호손 효과가 굉장히 어떤
연구 대상의 반응성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설문지할 때도 그렇죠. 설문지 응답하면서 사실이 아닌 항목에 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험에서 평소 행동과는 좀 다른 행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현장 연구에서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또 연구자가 원할 것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반응성 문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바로 연구자의 주관, 가치, 문화적 특성의 개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자연과학에서는 객관성의 원칙이 비교적 잘 적응이 되는데, 사회과학으로 넘어오는 순간 관찰자의 주관적 측면이 실제를 인식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일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전적으로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것도 아닌, 그래서 상호주관성이란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 가치, 문화적 특성의 개입은 결국 연구자의 주관적 측면이 큰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회과학의 7가지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학습할 게 이제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은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관, 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어인데, 가장 먼저 이 과학 철학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회과학의 이 패러다임은 과학 철학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과학 철학의 흐름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두 분의 학자가 있죠. 포퍼, 그 다음에 쿤. 이 두 학자가 이 과학 철학의 흐름을 바꿔놨죠. 자, 그럼 과학 철학이 뭐냐? 물어본다면, 과학 지식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지, 과학의 법칙과 설명은 다른 학문의 법칙이나 설명과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해결하는 학문이다. 자, 그래서 과학 철학에는 크게 논리적 실증주의가 있고, 또 논리적 경험주의가 있고, 반중주의가 있고, 그리고 쿤의 과학혁명, 이렇게 큰 4가지 좀 섹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 철학은 결국 20세기에 어떤 논리 실증주의에서 출발했는데, 가장 먼저 이 과학 철학에 등장하는 아까 얘기한 포퍼 하면은 반중주의 하면 포퍼. 그래서 이 과학 철학의 흐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학자는 포퍼다. 그래서 이 포퍼의 반중주의를 한번 살펴본다면 말 그대로 논리 실증주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 실증주의가 뭐냐? 논리 실증주의라는 것은요, 의미에 대한 검증 내지 검증 가능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결국 관찰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정당하다. 이게 이제 논리 실증주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논리 실증주의에서 강조하는 귀납법은 결국 객관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과학이론의 추론을 진행을 해왔고, 이러한 관찰은 결국 이론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찰에 의존하는 귀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귀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퍼는 바로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귀납적 방법을 부정하고 가설, 연역적 방법을 주장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포퍼 반중주의의 기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귀납주의의 결국 한계를 지적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포퍼라는 학자는 이제 귀납적 방법을 부정하고 가설 연속 방법을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기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경험적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그 이론이
방증되는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는 기존 이론을 어떤 검증하기보다는 반증할 수 있는 관찰 사실을 발견하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그 주장.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반증주의다. 그래서 포퍼는 어떤 이론이든지 그것이 과학의 범주에서 포함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이론을 구성하는 진수들이 반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쿤의 과학혁명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쿤의 과학혁명. 자, 이 쿤의 과학혁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논리 실증주의는 의미에 대한 검증 내지 검증 가능성을 강조하는 거고, 논리적 경험주의는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검증하는 관찰에 의해서 정당하는 거. 그러니까 검증 가능성의 기준에 좀 관대한 입장이고, 반증주의는 과학적 발전은 기존 이론의 모순에 대한 반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연역법에도 굉장히 의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쿤의 과학혁명 넘어왔는데, 자, 이 쿤은 정상과학과 과학혁명의 개념을 바탕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과학설을 설명을 했죠. 자, 어느 시대든지 과학이라든지 역사, 시대정신은 존재하죠. 그 시대의 주류과학을 정상과학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어떤 정상과학 범주 내에서 활동을 하고 또 그러한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화한다. 즉, 과학혁명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나타낸다. 의미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쿤은 과학적 진보는 누적적으로 진보하지 않고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과학의 진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패턴이나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진보의 패턴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과학적 진보의 패턴을 한번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전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과학을 다음 스텝은 정상과학, 그 다음 스텝이 위기와 혁명, 그 다음 스텝이 새로운 정상과학, 마지막은 새로운 위기와 혁명, 그 다음에 또다시 또 다른 새로운 정상과학,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은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는 패러다임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가 결국 과학적 혁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쿤의 과학혁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쿤은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이전의 패러다임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두 패러다임을 서로 비교할 수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과학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은 지식이 축적되는 어떤 누전적인 과정이 아니라 혁명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다. 이게 이제 쿤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과학계에서 다수를 차지한다면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그것도 하나의 과학혁명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 다음이 이제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입니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은 이제 과학혁명이 지나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 패러다임은 어떤 특정 시기에 특정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 신념,
가치, 기술 등의 총체를 지칭하는 게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과학적 어떤 사회과학의 이런 패러다임은 크게 실증주의, 그 다음에 해석주의, 그 다음에 비판적 사회과학,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과학,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그리고 세계관 제공을 통해서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패러다임은 어떤 과학의 정의라든가, 그 다음에 과학이 추구하는 목표,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의 방향, 한계, 제시하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패러다임은 과학적 연구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이론과는 달리 그것이 참인지 여부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좀 부정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는 패러다임의 이동. 그래서 이런 변화가 바로 어떤 과학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어떤 이론이나 모델, 그 다음에 법례, 일정한 방식,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패러다임은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그 다음에 세계관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과학이 무엇인가 어떤 개념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은 과학의 정의라든가, 그 다음에 과학이 추구하는 목표라든가, 그리고 과학적 방법의 방향성, 한계, 이런 것까지도 기능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과학의 어떤 패러다임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의 첫 번째가 바로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실증주의는 초기하고 크게 후기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증주의 초기에는 이런 거였죠. 사회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질서와 규칙성은 인간이 과학을 통해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또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또한 실증주의 초기 때는 사회현상에 대한 경험적 관찰을 토대로 시대와 어떤 사회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불변의 진리와 법칙, 그 다음에 모델 같은 거를 찾아내서 이를 바탕으로 다시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재검증한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후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실증주의는 어떤 비합리적인 인간의 행동조차도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는 둘 다 어떤 탐구에서 객관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일반 법칙을 강조를 해왔죠. 그러니까 결국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의 차이점은 후기 실증주의에서는 어떤 보편적 법칙을 입증하려는 시도 대신에 그것들이 어떤 조건에서 특정 개념과 가설이 거짓으로 입증되는지 또 입증되지 않는지 이거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 모두 매우 구조화된 어떤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후기 실증주의에서는 어떤 양적 연구 방법의 한계를 좀 더 인정하면서 질적 방법도 사용했다. 이게 이제 실증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증주의는 결국 종교적 믿음과 어떤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일단 거부를 하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을 연구하려는 신념 체계가 바로 실증주의죠. 말 그대로 실증주의.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증거가 없는 설명이라든지, 불평등한 사회의 부조리, 비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수용을 좀 거부하고, 또 사회 현상을 증거 수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는 게 바로 실증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증주의는 다양한 사회가 분야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실증주의에서 냈던 게 가설을 설정을 하고, 이 가설을 검증하려는 다양한 연구물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어떤 사회 현상을 한정된 수의 경험적 증명으로 강조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런 실증주의는 합리적인 인간관계, 그 다음에 객관적인 질서가 존재한다는 어떤 이런 사회관을 바탕,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인 질서라든지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실증주의에서 연구의 목적은 결국 연구 대상인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탐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인간의 예측, 통제력, 이런 것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증주의는 결국 양적 연구죠. 가설을 검증하고 계량하고 수치화하는 게 양적 연구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말하는 어떤 실증주의는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이론이 뭐냐면 어떤 논리적인 법칙에 맞고, 그리고 경험적 사실로 뒷받침이 되고, 이러한 요건을 만약에 충족하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이론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증주의는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경험적 자료를 위해서 과학적 표본 추출 방법으로 어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을 한 다음에 이를 대상으로 실험도 하고, 또 설문조사 자료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정교한 통계 분석도 사용을 하면서 이제 결국 양적 연구 방법을 아주 매우 중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로는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또 재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증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념과 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과학 철학은 기본이 되는 게 논리적 실증주의, 그러니까 실증주의의 앞에 논리적이란 말 붙어서 논리적 실증주의가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경험주의죠. 그래서 또 논리적이 붙어서 논리적 경험주의, 그 다음에 실증과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이제 반증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 실증주의, 논리적 경험주의, 반증주의를 토대로 쿤의 어떤 과학혁명, 이렇게 이제 4가지 스텝을 밟으면서 이 과학 철학이 형성되고 흘러왔죠. 그래서
어떤 이 과학 철학에 있어서 이 과학 철학의 어떤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어떤 사회과학에 넘어와서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론과 개념을 정립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실증주의, 그 다음에 해석주의, 그 다음에 비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2주차 1교시 때는 이제 실증주의까지 이렇게 또 공부를 마쳤습니다. 학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